책을 좀 보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지적제도 개설 나와 있고요. 제1절 지적의 정의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간단하게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얘기할 테고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한필지, 토지, 지적공부, 등록 요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토지, 등록, 지적공부 요 세 가지를 지적제도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불러요. 토지를 보시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토지에는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공유지이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는 다 지적제도의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어디입니까? 전국토.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따라서 사유지건, 공유지건, 국유지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지건, 비과세지건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거기 밑줄 치셔서 기억해 두시고요. 모의고사에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등록, 이건 나중에 보시고 지적 공부도 나중에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제도의 기능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적의 유형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인데 맨 처음에 나타난 지적제도가 뭐냐면 세지적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세지적제도.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버스와 전철에서 이것만 외웠습니다. 세자. 세자는 무슨 세자일까요? 세금이란 뜻이에요. 세금. 그래서 이 세지적이라는 것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는 지적제도 이를 세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세지적 제도는 세지적은 어느 시대에 나타났느냐면 고대 왕국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시대일까요? 고대 왕국. 단군 조선 시대입니다. 여기 국가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리들 필요하죠. 그러면 고용해야 될 겁니다. 또한 군대도 있어야 되죠. 외세가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도 있어야 되죠. 돈이 필요합니다. 또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냐? 세금을 징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게 되면 지적제도가 필요해요. 이때 이 지적제도를 세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지적.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는 지적제도, 세지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세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일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는 지목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 토지, 비옥하지 않은 토지 이런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지적은 면적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면적 위주로. 그래서 면적 위주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는 법지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지적을 소유지적이라고도 불러요. 어느 시대에 나타났느냐면 근대국가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그때 나타난 지적제도예요.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이 법지적을 왜 소유지적으로 부르기도 하느냐면 법의 본질은 뭘까요? 법의 본질. 법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본질은 권리와 의무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가 될 테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맞습니까? 따라서 법의 본질은 뭡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민법에 보시면 권리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권리가 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근대국가는 소유권 보호, 근대국가에 유행했던 사상이 뭐냐면 계몽 철학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그 계몽 철학의 핵심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근대국가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면 그때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경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뭐로 표시하는 겁니까? 경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이게 경계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경계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됐던 시대입니다. 경계 위주로. 그래서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지적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법지적, 소유지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가 오늘 정말 힘들었겠죠? 한자를 3개나 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거 여기 학원 올 동안에 다목적 지적이라는 겁니다. 다목적 지적. 많을 다짜죠.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운영하던 시대입니다. 다목적 지적. 현대국가에서 만들어진 지적제도예요.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통합지적, 종합지적, 통합지적, 통합지적, 종합지적 또는 경제지적 또는 유사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는 현대국가에서 만들어진 지적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제도는 뭐냐면 이거는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속이 되고요. 땅속. 그 다음에 여기는 지표면이 될 테고 지표면.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땅속. 지중이라고 부르죠. 지중. 땅속. 지표면, 공중. 그러면 이 땅속의 정보와 지표면의 정보와 공중의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많은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땅속의 정보 왜 수집하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 설치하는 경우 있겠죠.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수도 설치하는 경우 있겠죠. 하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그러면 지하철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지금 땅속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몇 개를 예를 들었습니까? 3개.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땅속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표면상의 정보 수집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표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겠죠. 육교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표면의 정보 수집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겠죠. 지표면의 정보를 3개의 목적을 예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봇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선 설치한 경우 있겠죠.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 위에 정보 수집해야 되겠죠. 전화선 설치해야 되죠. 인터넷선 설치해야 되겠죠. 이런 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중의 정보 수집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토지와 관련해서 9개의 목적을 예를 들었습니다. 9개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지적을 다목적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운영하는 지적제도예요.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설치할 목적을 한 지적제도를 시설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설지적. 이거는 다목적 지적의 하나가 될 겁니다. 시설지적. 각종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시설지적이라고 해서 다목적 지적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시설지적은 다목적 지적에서만 논의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은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은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경제적. 경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경제지적. 이러한 정보들은 통치권 행사를 위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가 원래의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유사지적 맞습니까? 유사지적 이렇게도 부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몰라요.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그러면 요게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적제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지적일까요? 힌트. 우리나라는 뉴스 보면 근대국가 같죠? 현대국가 같지를 않아요. 국회의원들 하는 일을 보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지적 단계입니다. 법지적. 그건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대요. 제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네. 주로 주세와 담배세 위주지만 네. 많이 내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지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지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온 그러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시설 지적은 다목적 지적의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순서로 나타났다는 거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 세지적 다음에 법지적 다음에 다목적 지적 요 순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인데 도는 그림도 짜고 도면이란 뜻이에요. 해는 풀해자입니다. 도면으로 풀어 쓴 토지 정보, 도면에 그려진 토지 정보 뭘까요? 경계를 얘기합니다. 경계. 그 다음에 수치 지적은 수치로 나타나는 토지 정보 뭘까요? 좌표값을 얘기합니다. 좌표값을. 이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토지 경계 표시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측량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예요. 다리가 4개면 이게 흔들린대요. 그 3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 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입니다. 이때 이걸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평평한 판으로 제가 그랬죠. 평판 또는 측판이라고도 불러요. 측량에 사용되는 평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평판에 그 전자 기능이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기능이 달려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평판이라고 불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평판 또는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을 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평판 측량. 그러면 이런 측량을 통해서 무엇이 구해지느냐면 도면이 그려집니다. 도면에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그리는 측량이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 측량을 통해서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표시되고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도면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도해 지적이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도해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가 있습니다. 만원경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위자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위의라고 부릅니다. 지구본이라는 장난감 아시죠? 지구본을 상세히 보시면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를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경도.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를 위도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뭘까요? 좌표값입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 경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표값. 그래서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구해집니다. X좌표, Y좌표 이렇게 구해져요. 숫자들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좌표지적이라고도 불러요. 수치로 나타나는 토지에 관한 정보, 좌표로 나타나는 토지에 관한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표를 연결한 게 뭘까요? 경계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도해지적과 좌표지적은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단점이 출제가 됩니다. 장단점. 첫 번째,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정밀한가? 어느 것이 비용이 비싼가? 요게 구분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어느 게 이해가 더 쉽습니까? 토지의 모양을 할 때. 네? 이게 훨씬 쉽겠죠?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이거는요. 토지의 모양 잘 모르겠죠? 숫자만 나오니까. 맞습니까? 전문가만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정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정밀하겠죠.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잘못 그릴 수도 있죠. 네. 비용은요. 어느 게 더 비싸 보여요? 이게 더 비싸 보여요. 이게 훨씬 비쌉니다. 이게 수백 배 더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뭐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그림만 떠오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세지적에서 두째 줄 보시면 면적본이다. 본위라는 얘기는 위주라는 말의 옛날 말이에요. 면적 위주. 두째 줄에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법지적을 보시면 셋째 줄에 경계의 위치본이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밑줄. 그 다음에 경계지적은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설지적은 경제지적, 다목적 지적 안에 포함된다는 거. 시설지적. 그 다음에 토지의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도해지적, 장단점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두째 줄 보시면 토지의 모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도해지적은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고도의 기술은 요구하지 않으나 정밀도가 떨어진다.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지역은 도해지적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도해지적입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수치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은 도해지적입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치지적은 거기 셋째 줄 보시면 경계점 좌표지적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좌표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뭡니까? 이해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나 정밀도가 높다. 정밀도가 높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이 2차원이라는 단어는 수평, 평면을 수학에서 2차원이라고 부릅니다. 평면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입체를 3차원이라고 불러요. 입체를 3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는 땅속, 여기는 지표면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지표면은 평면이죠. 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지적이 뭐겠습니까? 2차원 지적. 맞아요. 그렇죠.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적이 2차원 지적. 그 다음에 땅속의 정보도 수집하고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하고 공중의 정보도 수집합니다. 입체적으로 수집하죠.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3차원 지적. 그럼 이 3차원 지적은 저쪽에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다목적 지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차원은 평면 지적, 3차원은 입체 지적. 그래서 다목적 지적과 연결되는 것은 3차원 지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국가기관이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소극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등록할 때 이를 소극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해야 된다면 이는 적극적 지적.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적극적 지적.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도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해야만 된다면 이는 적극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다. 다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않을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극적 지적일까요? 적극적 지적일까요? 적극적 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지적이고 그 다음에 도의 지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치 지적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지적이고 적극적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이 나와 있는데 뭐 제정 이유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테고 법의 목적 공간정보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그런데 보통 제1조는 보통 그 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데서는 전부 다 1조는 무조건 출제돼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 제1조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거기 보시면 수로조사라는 문구 있습니까? 수로조사는 뭘까요? 수로가. 네? 바닷길을 얘기합니다. 바닷길. 수로, 로는 길이란 뜻이고 수는 물이란 뜻이죠. 수로는 바닷길을 얘기해요. 그러면 바닷길은 지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우리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해상교통이라는 문구 보이십니까? 이거는 지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1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1조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의 주요 이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책을 꼼꼼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용어만 한자풀이 하시면 돼요. 용어만. 먼저 지적국정주의. 지적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맞습니까? 국정은 국가가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토지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왜 국가가 정해야 될까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맞습니까? 네. 반대말은 지적민정주의가 반대입니다. 근데 현대 국가에서 지적민정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어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가 되니까. 맞습니까? 이건 고대 그리스나 그리스 국가 같은 거,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별표 지시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적형식주의 내용도 좀 쉽지 않아요. 지적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형식주의라고 불러요.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형식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형식주의인데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 동그라미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되니까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지적은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돼야 되죠. 맞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지적 공부에 등록돼서 관리돼서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이를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시는 법률 용어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뭘까요? 공개. 같은 뜻이에요. 공개, 공시. 그렇죠.
당연히 공개주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소유자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통치권 행사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때는 직권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를 직권 등록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거기 보시면 다섯째 줄을 보시면 신청을 받아 라는 문구 있습니까? 신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직권으로 라는 문구 있습니까? 직권 동그라미. 원칙은 신청이지만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만 됩니다. 통치권 행사해야 되니까. 따라서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될 겁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실질적 심사권입니까? 형식적 심사권입니까?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확인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고 그냥 각하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지적소관청은 실질적 심사. 이게 비교가 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 7번 보십니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죠? 이 지적소관청에는 누가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고 했죠. 구청장 셋째 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비자치구청장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서 이 구청장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둘 다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포함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시장을 보시면 거기 두째 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치구가 아닌 즉 비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외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러면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포함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거 장난쳐요. 포함, 제외.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연속 지적도 있습니까? 거기 별표 치십니다. 치시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밑에 보시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밑줄. 치셨습니까? 도면이 여러 장 있겠죠. 지적도가 이렇게 여러 장 있을 겁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여러 장 있는데 요즘에 도면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러한 도면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죠. 이게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요. 도면을 연속해서 붙인 거, 연속 지적도. 이 도면에 토지들이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 아까 평판 측량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따로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이걸 붙인 것에 불과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연속 지적도는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냐면 이 연속 지적도는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유념하시면 돼요.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에 강론에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21쪽을 보시는데 지적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는 아까 보셨고요. 직권등록주의를 보시면 둘째 줄 신청이라는 단어 보이죠?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등록의 효력은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공법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행정법의 내용이라서 공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토지의 조사 등록 있습니까? 네, 거기 별표 치십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원칙은 뭐라고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합니다. 맞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줘요.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게 되면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직권으로라도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예외 직권 별표 치십니다. 이건 순서도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아주 많이 높습니다. 별표 치십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등록단위 보십니다. 촛불이나 횃불을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한반도를 그린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뭘까요? 38선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네, 휴전선이지 38선은 아니에요. 38선은 위도죠. 위도니까 수평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휴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전선. 여기에 대통령이 살고 계시죠? 여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통치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휴전선 아래쪽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권력은 통치권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그래서 보통 교재에는 이걸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주권과 통치권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통치권이니까 여기 휴전선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휴전선 아래쪽이죠. 전 국토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통치권을 국가가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문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땅덩어리를 쪼개서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겁니다.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때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은 토지 번호를 얘기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한 4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천만 개의 토지의 번호를 붙여버리면 맨 앞에는 1번이 되겠지만 마지막은 4천만 번호가 나와요.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따라서 번호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호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번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하고 여기서도 다시 1번부터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부여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4천만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생략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불러요. 지번 부여 지역.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합니다. 동과 리를 얘기해요.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 이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철산동이죠. 철산동이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철산동 땅덩어리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토지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쪼갭니다. 다시 한번 쪼개요.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이 한필지 토지는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별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이때의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가 있다고 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부수적으로 수집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 지, 면, 경, 좌표가 있을 겁니다. 소는 뭡니까? 소재, 지는 지번,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 자는 좌표가 될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소지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세 가지는 아주 정밀하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 경계, 좌표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측량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사항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서 지적소관청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를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제도.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겠습니까? 한 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이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지적의 3요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필지라는 개념은 이거지.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그를 필지라고 불러요. 이 필지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가 분할이 될 수도 있죠. 합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면적이 다 달라져요. 따라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면적이 몇 제곱미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0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만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1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필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지의 성립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이것 자체로도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또한 우리 지적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에서 이걸 유용하게 써먹어야 돼요. 이걸 암기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많은 양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량을 대폭 줄여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6가지가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됩니다. 6가지.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지소, 지지, 축등 이렇게 외우십니다.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거 자체로 출제한다. 다음 중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합병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합병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지, 소, 지, 지, 지역도. 한번 읽어나 보죠. 같이. 공간정보법은 용어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안 읽는 분들은 딱 이제 60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으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다시요.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 소, 지, 지, 축, 동 이렇게라도 외우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씩.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철산동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들, 토지들은 전부 다 철산동이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철산동 안에서 쪼개진 것이 뭡니까? 필지예요. 필지. 그렇다면 이 필지는 전부 다 철산동 안에 있는 토지들이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이 필지는 다 철산동이에요. 그러면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 동 안에서 쪼개진 것이 필지니까 그 필지는 전부 다 같은 동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동에 걸쳐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나중에 민법에서도 하시겠지만 이게 한 필지인데 이쪽 일부는 갑이 소유하고 이쪽 아래쪽은 을이 소유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필지는 같은 사람이 소유해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상호, 명의, 신탁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필지는 같은 사람이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부 고속도로예요. 또는 한강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논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경운기로 농사 짓다가 이쪽 가려면 어떻게 쫙 도시까지 들어가서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필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강이나 도로로, 고속도로로 이게 단절이 된 겁니다. 집안이 단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집안이 연속적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의 개념은 축소 비율을 얘기합니다. 축소 비율 척자예요. 그러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330제곱미터입니다. 100평입니다. 330제곱미터.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지적도에 그리고자 해요. 그러면 이 크기대로 그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큰 종이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토지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이를 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소 비율. 그러면 얼마로 축소를 해봤느냐면 600분의 1로. 그러면 요만하게 그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더 많이 축소해 보겠습니다. 6000분의 1로. 그러면 도면 위에 이거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 겁니다. 아주 조그맣게. 요거는 대축척의 대표 주자예요. 대축척. 올해도 출제가 됐죠. 요거는 소축척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크게 축소된 비율, 작게 축소된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큰 모양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 작은 모양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 이렇게 이해하셔야지만 안 헷갈리세요. 나중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게 그려진 걸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더 많이 찌부러뜨렸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정밀하겠죠. 그렇다면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릴 때
이쪽 일부는 대축척으로 그리고 일부는 소축척으로 그리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위쪽은 600분의 1로 축소하고 아래쪽은 6000분의 1로 축소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 모양은 이건데 엉뚱한 모양으로 그려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는 무조건 같은 축척으로만 그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를 축척이 동일할 것이라고 불러요. 축척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는 한 필지별로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별로 등기부가 하나씩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등기하고 이 부분은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를 등기하든지 말든지 그것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 소, 지, 지, 축, 동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지목이 동일할 걸 보겠습니다. 지목이 동일할 거. 이거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인데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은 뭐냐면 논농사 목적이에요. 논농사 목적입니다. 그러면 논농사 목적의 토지는 지목이 뭐냐면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합니다. 논답자를 써서 지목을 답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써달라고는 하지 마셔요. 못 외웠습니다. 아까 3개 외운이라고 1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네, 이거는 못 외웠으니까. 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되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지목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목이 여기에 뭐로 등록이 돼야 됩니까? 답으로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논농사 목적의 토지는 반드시 주변에 이게 있어야 돼요. 관계수로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관계수로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수로로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비가 적게 오면 즉 가뭄이 들면 이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야 돼요. 이걸 관계수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논농사 짓기 위해서는 밑에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차 오르는데 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거머리 때문에. 네. 뭐 진짜 농사 짓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줘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이 벼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공급하지 않으면 뿌리가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계수로가 필요해요.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랑입니다. 보통은. 또랑은 지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어라고 불러요. 또랑구자에 또랑거자를 씁니다. 또랑구, 또랑거, 국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당연히 못 외웠겠죠. 네, 써달라고 하지 마셔요. 네. 그러면 이때 한 필지가 2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등록되는 지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체를 동일한 지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목이 지금 다른 게 2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목이 동일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만큼은 이 동일한 전체를 동일한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목이 동일하다는 것을 멋있게 표현하면 일필일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목이 동일할 것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2개의 지목이 존재하는데 이때 하나만 등록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주지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추정이 아니라 추종이죠. 추종.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추자는 딸을 추자고요. 종자도 딸을 종자입니다. 따라서
주된 지목을 따라서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된 지목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또랑이 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논이 또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또랑이 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종관계는 이게 주고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된 지목은 당연히 답이죠. 여기다 뭐로 등록합니까? 답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이 종된 용도의 지목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가 다르죠. 이쪽과 용도가 다르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색한 용어는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야만스럽게 만들었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 양입지는 지적 공부에 여기에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공시가 안 되는 토지입니다. 맞습니까? 공시가 안 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양입이 제한되는 경우. 양입될 수 없는 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림을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림을. 첫 번째 요건은 지금 요 부분이 양입지죠. 이걸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된 용도의 토지가 될 테고요. 그러면 이 양입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빼내기 위해서 존재하죠.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를 위해 편익을 위해 설치되어 있을 것. 맞겠죠? 두 번째, 전체는 한 필지 토지입니까? 전체가 한 필지 토지니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이게 용도가 같다고 한다면 양입지가 나올 수 없겠죠. 용도가 달라야지만 양입지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이에요. 보통 책에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 풀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조문에는 이걸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종관계에 있을 때 종된 용도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가 양입지죠. 그렇다면 이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종된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지. 이것 좀 외워두시는데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지예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가 대입니다. 대. 지목을 대라고 불러요.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입니다. 대지란 토지가. 그러면 신세계 백화점 부지는 뭘까요? 그렇죠. 점포죠. 문화시설도 있죠. 박물관 부지는 뭘까요? 박물관. 그래서 가장 비싼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그러면 요게 대지고 요게 답이고 요게 대지라고 한다면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장 비싼 토지니까 주종관계가 깨졌다라고 간주합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람으로 치면 19살부터는 부모의 종속된 지위에서 벗어나죠. 성년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0%를 초과한다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0%까지는 양입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답이 면적이 33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33제곱미터예요.
양입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건 100평인데요. 이것도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100평만 있어도 강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00평이면 괜찮죠. 네. 100평이나 되는데 집을 지면 몇십억짜리 집을 짓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초과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까지는 양입될 수 있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초과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40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4000제곱미터인데요. 여기는 3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국어예요. 그럼 대지는 아니네요. 따라서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초과하지 않죠.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여기서 걸려버리죠. 양입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입지가 될 수 없다면 여기에 이렇게 국어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여기에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의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별도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의 필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분할해야 됩니다. 양입이 될 수 없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양입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돼서 안 되는 토지라서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23쪽을 보시죠. 필지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인위적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인위적은 사람이 선을 그었다는 뜻인데요.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선을 그은 거죠. 먼저 선은 어떻게 그었습니까? 지번 부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그었죠.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공무원들이 선을 그은 게 뭡니까? 필지예요. 따라서 필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그은 겁니다.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유념하십니다. 사법시험 민법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인위적, 필지. 그 다음에 필지의 성립 요건 지소, 지지, 즉등 설명이 됐죠. 지소, 지지, 즉등. 양입지 개념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까? 안 되는 토지입니까? 네? 안 되는 토지죠? 네.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넘기고 보시면 양입의 제한 나와 있죠. 양입될 수 없는 토지, 대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초과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하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